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재보궐선거를 40여일 앞두고 실시한 MBN 여론조사 결과 서울시장 양자 대결에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39.3%,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39.4%로 초박빙이었습니다. 서울 시민들은 4차 재난지원금 방식에 대해선 선별지급 48.3%, 전국민 지급 47%로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가족과 직장 동료 등 매일 보는 사람들은 5명 이상이 만나도 되는 소셜 버블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식당과 카페를 이용할 때 전화번호 대신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적은 안심번호를 적을 수도 있습니다. 백화점 지하 주차장에서 외제차를 타고 혼자 쇼핑 온 여성을 납치하려던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가방에선 결방용 케이블 타이와 공업용 테이프도 발견됐습니다. MBN 단독 보도합니다. 생후 2주 된 아기를 때려 숨지게 한 20대 부부는 SNS에 아기들을 잘 키우는 것처럼 사진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남매를 잘 키워보자는 다짐도 있었습니다. MBN 단독 보도합니다. 미 법무부가 전 세계 은행과 기업에서 1조 4천억 원 이상을 빼돌린 혐의로 북한 정찰총국 해커 3명을 기소했습니다. 미국은 이들을 키보드를 든 은행 강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서울 세화고와 배제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 취소는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 고교 서열화를 해소하겠다는 정책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오늘 종합뉴스는 재산의 절반 기부를 화두로 제시합니다. 김봉진 배달의 민족 창업자가 부인과 함께 재산의 절반, 그러니까 5천억 원 이상을 기부한다고 하죠. 그럼 그는 우리나라 최초의 세계 기부 클럽 가입자가 됩니다. 이에 앞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도 재산의 절반인 5조 원을 기부한다고 했었죠. 이들의 기부는 왜 눈길을 끌까요? 불법으로라도 부의 대물림에 앞장섰던 한국 재벌과는 뭔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흑수저 창업자들의 통큰 행보가 재벌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초석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4.7 재보궐선거가 50일도 남지 않았죠. 오늘은 MBN이 실시한 여론조사를 집중 보도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서울시장 보궐선거로 가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예비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예비후보의 양자 대결이 초박빙입니다. 안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누가 서울시장 후보로 적합한지 물었습니다. 박영선 예비후보가 39.2%, 우상호 예비후보가 15%로 20%포인트 넘는 차이를 보였습니다.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적합도에서는 나경원 예비후보 25.1%, 오세훈 예비후보 19%, 조은희 예비후보 7.3%, 오신환 예비후보 4.7% 순이었는데 지지 후보가 없다는 응답이 40.5%에 달해 가장 높았습니다. 국민의당 유일 후보인 안철수 대표와의 3자 대결은 어떨까? 박영선, 나경원, 안철수, 박영선, 오세훈, 안철수. 어떻게 해도 박 후보가 오차범위 밖 1위를 달렸습니다. 그러나 야권의 단일화를 전제로 가상 1대1 대결 때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박영선, 나경원 혹은 박영선, 오세훈 대결에선 박 후보가 각각 10%포인트 넘게 앞서갔지만 박영선, 안철수 대결에서는 박영선 39.3%, 안철수 39.4%로 초박빙이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40, 50대는 박영선, 20, 30대는 안철수를 선호했습니다. 서울 시민들에게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도 물었습니다. 응답자의 33%는 더불어민주당을, 27.7%는 국민의힘을 지지했고 국민의당과 열린민주당, 정의당은 그 뒤를 이었습니다. MBN 뉴스 안보람입니다. 이번에는 부산으로 가볼까요? 차기 부산시장 적합도 여론조사 결과 여권에서는 김영춘 후보가, 야권에서는 박형준 후보가 가장 앞서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가상 양자 대결에서는 박형준 후보가 크게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먼저 각 정당 내에서 어떤 후보가 부산시장으로 적합한지 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김영춘 후보가 25.2%로 가장 앞선 가운데 그 뒤를 박인영 후보 7.7%, 변성환 후보가 6.9%로 이었지만 지지 후보가 없다는 응답도 47.4%로 집계됐습니다. 국민의힘에선 박형준 후보 33.5%, 이현주 후보 14.1%, 박민식 후보 5.7%, 박성훈 후보 5.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상 1대1 대결에선 국민의힘 후보에 따라 야당이 우세하거나 접전 양상을 보였습니다.
김영춘 후보와 박형준 후보의 맞대결은 각각 28.2%대 40.8%로 박 후보가 12.6%포인트 앞섰습니다. 박 후보는 4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더 높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김영춘 후보 대 이현주 후보는 각각 30.7%, 27.6%로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였습니다.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 28%, 국민의힘 34.6%, 국민의당 11.6%로 나타났지만 지지정당이 없다는 반응도 13.9%로 집계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이슈에 대한 질문입니다. 가덕 신공항에 대한 여론은 찬성 응답이 65.1%로 반대 응답 23.6%를 크게 앞섰습니다. 하지만 한일 해저 터널은 찬성 35.9%, 반대 42.3%로 부정적인 여론이 더 높았습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전 국민 보편 지급과 선별 지급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는 건 시정 운영 능력이었고, 이번에 나온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효과에 대해서는 평가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시민 유권자에게 선호하는 4차 재난지원금 방식에 대해 물었습니다. 결과는 선별지급 48.3%, 전국민 보편지급은 47%로 팽팽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선별지급의 경우 20대와 30대에서 선호도가 높았던 반면 40대 이상은 전국민 지급을 원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국민의힘 등 보수정당 지지자들은 선별지급을 선호했지만 민주당 등 진보정당 지지자들은 전국민 지급을 더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부산시민 유권자의 43.9%는 선별지급, 48.9%는 전국민 지급을 선호해 서울과는 사뭇 다른 양상을 보였습니다. 지역별 보궐선거 변수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변수로는 시정 능력이 35.8%로 가장 높았고 부동산 정책 25.6%, 야권 후보 단일화 12.4%, 전직 시장의 성희롱 사건이 11%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부산시장 선거의 경우 시정 능력이 41.6%로 나타났는데 전직 시장 성추행 사건이 20%에 육박한 것이 눈에 띕니다. 한편 주택 공급을 핵심으로 한 2사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지도 물었습니다. 그런데 서울권 응답자의 56.7%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한 반면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26.1%에 그쳤습니다. MBN이 한길리서치에 의뢰한 이번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해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무선 100% 비율로 이뤄졌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4%포인트입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여론조사 결과 그 뒷얘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치부 서남빛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서울시장 선거부터 볼게요. 가장 가능성이 높은 박영선 대 안철수 이렇게 두 명을 보면은 이 두 후보 어디에서 가장 지지를 많이 받고 있습니까? 네, 우선 연령대별로 살펴보겠습니다. 20대와 30대에서 안철수 후보의 지지세가 뚜렷했습니다. 특히 20대는 안 후보 47.7%, 박 후보가 29.7%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걸 20대의 보수화로 볼 것이냐 아니면 현 정권의 집값 급등 문제 등 정책들에 대한 불만의 표출로 볼 것이냐 이건 좀 더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지난 총선 때만 하더라도 2030에서 민주당 지지가 컸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놀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통적인 지지층이 60대 말고는 20대에서만 이렇게 지지율이 높더라고요. 권역별 조사도 있죠. 동네별로 어떻게 나왔습니까? 저희가 권역을 5개로 나눠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서울을 도심권, 그리고 동북권, 서북권, 서남권, 동남권 이렇게 나눴는데요. 보수세가 강한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이렇게 강남 4구가 있는 동남권은 예상대로 안 후보가 앞섰고요. 동대문구나 노원구 등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세가 강했던 동북권 등에선 박 후보가 앞서는 분위기입니다. 권역별로는 큰 이변이 없었던 거죠. 네. 이번 조사에서 저희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지, 즉 자가, 비자가 여부에 따른 지지율도 조사를 해봤습니다. 네네. 자가에서 안 후보 지지가 높게 나왔고 전세나 반전세 또 월세로 거주 중인 응답자는 박 후보를 더 지지했습니다. 부동산 보유 상황에 따라서도 표심이 확연히
엇갈렸습니다. 부산으로 가볼게요. 부산에서는 박형준 후보가 앞섰다는 결과가 아까 나왔다고 네. 보도를 해드렸는데 눈여겨볼 만한 점이 또 있습니까? 네, 부산에서는 확실히 보수층의 결집세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 정당 지지율을 보면요. 국민의힘이 34.6%를 얻었습니다. 같은 기관이 지난 1월에 시행했던 조사를 보면 국민의힘 지지율이 28.6%였습니다. 지지율이 눈에 띄게 오른 게 보이는 거죠. 김영춘 대 박형준 양자 대결을 전제할 경우 특이한 점으로는요. 전 연령대에서 박 후보가 앞섰지만 네. 40대에서는 김 후보가 35.1%로 박 후보를 31.6%를 보인 박 후보를 앞섰고 네네. 권역별로는 서부권에서 유일하게 김 후보가 박 후보를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섰습니다. 예, 사실 이번 선거는 공교롭게도 서울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다 성추행 문제 때문에 열리는 거잖아요. 네. 그 선거의 가장 큰 변수가 될 줄 알았어요, 사실은. 그런데 예. 꼭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긴 하지만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의 가장 큰 변수로 꼽은 건 바로 시정 운영 능력이었습니다. 네. 원래 시간이라는 게 좀 흐르다 보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좀 흐릿해질 수 있잖아요. 네. 전임 시장 성추문 사건도 혹시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게 만드는 결과였습니다. 서울에선 전임 시장 성희롱 사건보다도 부동산 이슈가 더 중요 변수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점은요. 30대에서 부동산을 가장 큰 변수라고 가장 많이 꼽았다는 겁니다. 젊은 층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피로감이 크다. 여기를 어떻게 공략하느냐가 관건 중 하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여론조사 얼마나 더 할 수 있죠? 네, 저희가 야권 단일화가 이루어진 직후에 한 번 더 시행을 할 예정이고요. 또 3월에 한 차례 더 그리고 선거 당일엔 예측 조사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각사에서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가 들쭉날쭉한 만큼 저희 MBN은 꾸준한 조사를 통해서 조심스럽지만 최대한 정확하게 민심의 흐름을 알려드릴 계획입니다. 예, 계속해서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선한빛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형 병원과 사업장 내 집단 감염이 멈출 줄을 모릅니다. 오늘도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600명을 넘었습니다. 정부는 제한 시간을 넘어서 영업하는 등 이 방역 수칙을 위반하면은 적극적으로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이 소식은 심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6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충남 아산의 보일러 제조 공장발 누적 확진자가 135명을 기록했고 경기 남양주의 플라스틱 제조 공장 관련 확진자도 8명 추가돼 123명까지 늘었습니다. 서울 순천향대병원 관련 170명도 무더기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료기관을 포함한 대규모 사업장 관련된 집단 발생이 금년 2021년 1월 이후 총 52건의 1,362명의 확진자가 발견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남양주 공장 집단 감염의 경우 지난 11일 첫 확진자 이전에도 이미 감염자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일 작업 환경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고 기숙사에서 공동 생활을 해 매우 취약한 환경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업장 내 부주의가 대규모 감염으로 이어지면서 당국은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사업장에서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집단 감염 등 발생할 경우에는 구상권 청구 등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 연휴 가족 모임 집단 확진 사례도 5건으로 늘었습니다. 광주 광산구에서 가족 모임과 관련해 모두 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경북 봉화군과 부산 영도구에서도 가족이 집단 감염됐습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충북 진천에 있는 오리 가공 업체에서도 집단 감염이 발생해 관련 확진자가 21명으로 늘었습니다. 조사 결과 웬만한 곳에선 다 마스크를 쓰고 있었는데 탈의실이나 식당에서 지켜지지 않았다고 하네요. 이들로 인한 걸까요? 인근 청주와 평택, 대구에서도 관련 확진자가 나와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북 진천의 한 오리 가공 업체입니다. 지난 15일 직원 2명이 확진된 이후 관련 확진자 19명이 더 나왔습니다. 이 가운데 외국인 6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확진자가 줄줄이 나오자 방역당국은 공장을 폐쇄하고 밀 접촉자에 대해서는 자가 격리 조치했습니다. 역학조사 결과 공장 내 식당과 탈의실 안에서
직원들이 마스크 착용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추운 날씨에 자주 환기를 시키지 않은 것도 감염 요인이 됐습니다. 환경 검지를 했는데 그 확진자의 그 마우스에서 나왔어요. 인근 지역인 충북 청주에서 3명, 대구와 평택에서도 각각 1명의 확진자가 나와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최초 확진된 직원들과 접촉했던 동료이거나 가족들입니다. 진천 오리 가공업체발 감염이 확산하면서 또 다른 지역들도 초긴장 상태입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이렇게 4차 대유행 걱정까지 나오고 있지만 보건당국은 당초 계획대로 다음 주 완전히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우리에겐 좀 많이 생소한 소셜 버블이라는 새로운 거리두기 방식이 도입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코로나19 청정국 뉴질랜드엔 이미 자리 잡고 있는 방역 수단이라고 합니다. 어떤 방식인지 이건일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보건당국은 5인 이상 모임 금지의 큰 틀은 유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대신 모임 금지 대상 범위와 숫자에 변화가 있을 전망입니다. 특히 보건당국은 뉴질랜드와 캐나다에 도입된 소셜 버블을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사회적 거품으로 옮길 수 있는데 거품 안에 들어올 가족과 동료 등을 지정해 편하게 만나고 거품 밖 사람을 만날 때는 2m 이상 거리 두기나 마스크 착용 같은 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방식입니다. 다른 거리두기 지침은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거리두기 단계는 현행 5단계에서 3단계로 재편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중이용시설의 영업 금지는 최소화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최대한 자율 그리고 책임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거리두기가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식당이나 카페를 이용할 때 출입 명부에 휴대전화 번호를 적는 방식도 당장 내일부터 달라집니다. 전화번호 대신 숫자와 문자로 구성된 개인 안심번호를 적어도 됩니다.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적다는 게 장점입니다. 네이버, 카카오 등 QR코드 발급기관 앱에 QR 체크인을 누르면 QR코드와 함께 개인 안심번호가 나타나게 됩니다. 한번 발급받은 번호는 코로나19가 끝날 때까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외워두는 것도 좋습니다. 개인 안심번호를 사용하기 어렵다면 기존대로 휴대전화 번호를 적을 수도 있습니다. MBN 뉴스 이권열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이어 화이자 백신에 대해서도 전문가 검증에 들어갔습니다. 허가가 나면 4월부터 화이자 접종이 시작됐는데 냉동 보관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방접종 센터로 가야 합니다. 오늘 지역별 예방접종센터 18곳 그 후보지가 공개됐습니다. 강재묵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화이자 백신 접종을 위한 지역 예방접종센터로 지정된 경기도 수원의 아주대 실내체육관. 점검단이 도착해 내부를 꼼꼼히 살펴봅니다. 특히 영하 70도 이하의 초저온 상태가 유지돼야 하는 만큼 냉동고 예진실 접종실 위치를 잡느라 분주합니다. 이 같은 지역 예방접종센터는 전국에 250개가 설치되는데 2월 말과 3월 305만 명분이 먼저 들어오는 만큼 급한 대로 18개 후보지가 우선 설치됩니다. 정부 기관하고 합동으로 같이 사전 점검을 해서 이런 걸 그 점검 내용에 대해서 보완을 하고 또 시민들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최선을 다해서 준비할 예정입니다. 정부 지자체 합동점검단은 오는 24일까지 지역 예방접종센터 18곳의 점검을 진행합니다. 까다로운 백신인 만큼 지역 접종센터에는 의료진과 함께 간호사 면허를 갖고 있는 구급대원을 우선 배치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화이자 백신에 대한 심사도 다음 주부터 시작됩니다. 어제 출하 결정이 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마찬가지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3단계 검증 절차를 통과해야 합니다. 식약처는 40일 안에 심사를 끝낼 방침이어서 4월에는 접종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특히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이 보류된 65세 이상 고령자들에 대해 화이자 백신 접종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전문가용 저체온증 방지 슈트를 입고도 찬 바다에서 몇 시간 버티기 힘든데 바다에 들어가 해산물을 채취할 때 쓰는 잠수 어부들이 쓰는 일명 머구리 잠수복으로 6시간을 수영해왔다는 거는 불가능하다. 북한에서 귀순한 남성이 진짜 이런 식으로 바다를 건너왔는가 의구심이 일고 있습니다. 게다가 해군도 이 남성을 포착했지만
가만히 있었다고 하죠. 군이 최초 이 남성의 포착 시점 등을 밝히지 않는 것도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은 동부전선 민통선에서 검거한 20대 초반의 북한 남성이 6시간 동안 헤엄쳐 월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잠수해서 수영을 한 6시간 내외 될 거라고 진술한 걸로 알고 있는데 수영으로 온 것이 거의 확실하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하지만 이 남성이 입고 온 잠수복은 완전 방수형이 아닌 어민들이 주로 입는 고무 재질의 머구리 잠수복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동해의 바닷물 온도는 약 섭씨 8도. 미 해군 자료 등에 따르면 물이 스며드는 잠수복의 경우 해수 온도가 8도일 때 생존 가능 시간은 약 3시간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드라이 수트 제대로 된 걸 입어도 솔직히 1시간 이상 되게 쉽지 않고 특히 겨울바다처럼 수온 낮은 경우에는 2시간 이상 버티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군 CCTV에 최초로 포착된 후 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도 의문입니다. 기강 회의에 따른 경계 실패가 문제로 지적되며 경계병이 졸았다는 지적도 나왔지만 군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또 최초 인지 후 검거까지 왜 3시간이나 걸렸는지, 혹한기 훈련 시기 대응 태세에 문제가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강원도 춘천에서 아버지 차량을 몰고 나온 20대 운전자가 가로수와 건물을 들이받아 2명이 숨지고 3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모두 19살에서 21살, 동네 선후배 사이였습니다. 정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 춘천시 후평동의 한 도로입니다. 부서진 차량 조각이 도로 위에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습니다. 오늘 새벽 4시 10분쯤 21살 황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사고 차량은 먼저 가로수를 들이받은 뒤 인근 상가 건물을 연달아 충돌하고서야 멈춰섰습니다. 부서진 건물 출입문과 유리창은 사고 당시의 충격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우리가 4시쯤 일어났는데 갑자기 펑 소리가 나갖고 창문을 이렇게 열으니까 차가 쭉 섰는 거야. 이 사고로 운전자 황 씨 등 2명이 숨지고 김모 씨 등 3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모두 19살에서 21살, 동네 선후배 사이로 파악됐습니다. 사고 차량은 운전자 황 씨 아버지 소유 승용차. 사고 전 지그재그로 달리는 모습이 포착돼 경찰이 정차 명령을 내렸지만 이들은 그대로 달아난 걸로 알려졌습니다. 춘천경찰서는 체열을 통해 운전자 황 씨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는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백화점 주차장에서 내 차에 탔는데 웬 낯선 남성이 뒷좌석에 타고 있다. 기절할 일이죠. 경찰에 붙잡힌 이 남성은 아는 사람 차인 줄 알고 타고 있었다고 했는데 그의 가방엔 사람을 묶고 또 입을 막는 데 쓰는 그런 도구가 들어있었습니다. 조동욱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서울 강남의 한 백화점 지하주차장에서 납치 미수 사건이 일어난 건 어제 저녁 8시쯤. 쇼핑을 마친 뒤 차에 타려던 피해 여성이 이상한 인기척을 느꼈고 뒤를 돌아보려던 순간 뒷좌석에서 나타난 낯선 남성이 여성을 폭행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현장입니다. 주변을 돌아다니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남성은 피해자가 차량에 탑승하자마자 뒷좌석으로 들어가 납치를 시도했습니다. 남성은 피해자의 뒷목을 잡은 채 폭행했고 놀란 여성은 차에서 빠져나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차의 뒤에 타가지고 강제행동을 벌였는지 납치를 했는지 도망치고 도움을 요청해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잡았다는 것. 지하주차장 3층에서부터 2층까지 도망치다 붙잡힌 이 남성은 경찰에게 아는 사람의 차인 줄 알았는데 착각한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남성의 가방에서 발견된 건 사람을 묶고 입을 막는 데 쓰이는 케이블 타이와 공업용 테이프. 경찰은 곧바로 남성을 납치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이 남성은 외제차를 타고 혼자 쇼핑 온 여성을 납치하고자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납치미수와 폭행 혐의로 입건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조동욱입니다. 생후 2주 된 아들을 잔혹하게 때려 숨지게 한 20대 부모는 숨진 아이의 누나도
그러니까 첫째 딸도 코에서 피가 날 정도로 폭행을 했다고 하죠. 그런데 주변을 의식해서였을까요? 이들 부부의 SNS에는 남매를 잘 키우는 것처럼 내 새끼들이라며 아이의 사진과 글을 보란 듯이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그래놓곤 다른 곳에선 멍 빨리 없애는 법 이런 걸 검색하고 있었죠. 강세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태어난 지 2주밖에 안 된 아들을 침대에 던지고 얼굴을 수차례 때렸습니다. 경찰은 아이 부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사과는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에게 한마디만 남겨주십시오. 숨진 아이의 누나도 코에서 피가 날 정도로 부모에게 맞았습니다. 아이는 곧바로 아동보호기관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런데 이들 부부는 마치 아이를 키우는 것처럼 SNS에 아이 사진과 글을 올렸습니다. SNS에 등록된 친구는 1000명에 육박합니다. 실적으로 계속적으로 사진 요청은 있었거든요. 이들은 첫째 아이를 폭행한 뒤 한 달여 만에 둘째를 임신했습니다. 아이 아빠는 둘째가 아들이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잔혹하게 폭행해 숨지게 했습니다. 두 남매를 잘 키워보자는 다짐의 글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에 검거된 이후 부부는 서로 잘못을 떠넘기며 내탓만 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키워드를 살펴보는 퀵뉴스 시간입니다. 사회부 민지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키워드 뭐 준비하셨습니까? 네, 첫 번째 키워드는 나도 빌 게이츠처럼입니다. 부자 얘기겠네요. 김봉진 배달의 민족 창업자의 기부 얘기죠? 네, 맞습니다. 이 기부 규모가 어마어마한데요. 약 5천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김봉진 의장은 이 빌 게이츠나 워런 버핏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 기부의 꿈을 키워왔다고 밝혔는데요. 결국 이 두 세계적인 부자가 만든 기부클럽 더 기빙 플래지의 회원으로서 자산의 절반을 기부하겠다고 서약했습니다. 그런데 이 더 기빙 플래지 단체 가입이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단순히 그냥 돈 많으니까 내가 내겠다 해서는 안 받아준다고. 네, 맞습니다. 실제 회원들의 75%가 이 맨손으로 사업을 시작한 자수성가형 부자들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1조 원 이상의 자산이 있어야 하고요. 여기에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실사와 심층 인터뷰, 평판 조회 등을 모두 통과해야 회원 가입이 된다고 합니다. 이 김 의장 같은 경우에는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도 어르신들을 위한 이 우유 배달 활동을 이어온 점이 큰 공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물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돈을 굳이 미국에다가 기부하는 것보다는 우리나라에도 어려운 사람이 많은데 우리나라에 기부하는 건 어떨까요? 네, 이 기부금이 모두 해외로 빠져나간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오해예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기부 서약은 본인의 관심사에 따라 국내외에서 이 적합한 단체를 찾아 자유롭게 기부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김 의장은 교육 불평등 해소와 이 문화예술 지원 등의 계획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한편에서는 이 기부 대신에 영세 상인이나 이 라이더들한테 이 돈을 돌려주는 게 더 바람직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의견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다가 기부를 할 수 있는 거다 얼마든지. 카카오 김범수 회장도 자신의 자산의 절반인 5조 원을 기부한다고 했었죠. 역시 자수성가형은 기존 재벌들과는 많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다음 키워드 뭐 준비하셨습니까? 네, 혹시 앵커께서는 강제 키스 혀 절단 사건 기억하십니까?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물어서 절단한 그 사건이죠. 재심 청구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네, 맞습니다. 1964년 당시 18살이었던 최 씨가 이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노모 씨의 혀를 깨물어 절단한 사건이 있었죠. 이 최 씨는 정당 방위를 주장했는데 법원은 도리어 중상해죄로 징역 10개월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그때 수사 과정에서 아마 6개월형을 받아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형을 받진 않았지만 과정에서. 네, 맞습니다. 결국 지난해 최 씨는 이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재심을 청구했는데요. 당시 육성 먼저 들어보시죠. 네. 제가 겪은 게 56년인데 현재도 이런 현실이라는 데 너무 분노합니다. 저와 같은 여성이 많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기억이 납니다. 저 때 부모님한테 오히려 더 혼이 났었고 여성이 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남성하고 결혼하면 다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들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법원이 재심 신청을 안 받아들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법원은 새로 재심을 판단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최 씨는 검찰이 진술을 강요하는 등 당시 강압 수사가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는데
하지만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강압 수사의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고 이 반세기 전의 사건을 지금의 잣대로 판단해 범죄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가 되는 이런 상황 더는 없어야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뭡니까? 네, 이 키워드 역시 알고 계시는 이야기일 것 같은데요. 남녀 공용 탈의실입니다. 몇 년 전에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없어지지 않았나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2016년 맥도날드의 한 매장에서 이 남녀 공용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직원이 체포됐는데요. 이번에는 다른 지역에 있는 매장에서 똑같은 몰카 범죄가 일어났습니다. 한 남성 직원이 남녀가 함께 사용하는 탈의실에서 이 100여 개의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성범죄가 일어났는데도 바뀌지 않았다는 겁니까, 지금? 네, 맥도날드 측의 입장을 들어보면 이 점포의 면적이 적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런 상황인데요. 일부 점포에는 남녀 별도의 탈의실이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결국 지금까지도 남녀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탈의실이 상당수 있다는 뜻인데요. 이 문제의 두 직원은 해고당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남녀 공용 탈의실이 범죄에 노출되어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직원의 기본적인 프라이버시도 지켜주지 못하는 업체의 서비스를 고객이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민지숙 기자였습니다. 코로나로 여러 사람의 괴로움을 겪지만 당장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분들도 있습니다. 한 주에 3번은 투석을 받아야 하는 신장 장애인들입니다. 하지만 자가격리 판정을 받을 경우 이들을 받아주는 병원은 거의 없습니다. 오죽하면 확진 판정을 받은 이들 중 34%가 숨졌을까요? 강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는 신장장애인 정모 씨의 일상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될까 불안한 마음에 감옥에 갇힌 것처럼 집에만 머뭅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투석 환자 가운데 34%가 숨졌을 정도로 바이러스에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병원하고 집 외에는 아무 데도 슈퍼도 못 가요. 햇빛이라도 쬐야 되는데 바깥 구경을 못 하니까 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우울증, 불면증 이런 것들이 엄청 심해요, 다들. 북적이는 대중교통을 피하고 싶지만 복지 차량 이용도 쉽지 않습니다. 몸이 불편해서 휠체어를 타야 되는 그런 사람들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우리가 순서예요. 남들이 보기에 멀쩡하니까 차를 지원을 안 해줘요. 더 큰 문제는 자가격리 판정을 받았을 때입니다. 제때 투석을 하지 않으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지만 자가격리자란 이유로 병원에서 거부당해 받아주는 병원을 찾아 헤매야 합니다. 공식적으로 안내해 준 건 전혀 없습니다. 굉장히 불안하죠. 안 받게 되면 폐에 물이 차는 경우, 그다음에 심장이 붓는 경우. 지자체가 나서 도와주라는 정부 지침이 생겼지만 지자체도 매번 병원을 찾기 쉽지 않은 상황. 자가격리 신장장애인을 책임지는 전담병원 지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다 퇴원시키고 그분만 이제 투석을 하게 되는데 이분들도 격리되어져 가지고 병원에서도 또 다른 비용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신장 장애인뿐만 아니라 이런 투석실을 운영하는 이런 병원을 위해서라도 이게 지정병원이 사각지대에 놓인 신장장애인은 오늘도 불안 속에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센입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 접종이 시작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요양병원의 종사자와 환자부터 맞는다고 하죠. 그러려면 어느 요양병원에서 몇 명이 맞을 거다 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 신청을 16일까지 하라면서 그 공문은 15일에 보냈습니다. 하루 만에 숫자를 파악해 알려달라는 건데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 중에는 암 수술을 한 분도 계시고 그냥 나이만 기준으로 누가 맞을지 정할 수는 없는 거죠. 강대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혼선을 빚던 백신 접종 계획의 첫 접종 대상자는 요양병원과 시설 관계자입니다. 26일부터 접종을 시작하는데 16일까지 명단을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접종할 수 있는지 접종 기준을 설 연휴 전인 지난 10일까지 안내한다고 했지만 일부 지역은 15일에야 공문이 왔습니다. 공문을 받은 요양병원들은 하루 만에 환자들의 동의를 받고 건강 상태를 체크한 뒤 대상자 선정까지 마쳐야 해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보호자들께 미리 연락을 드려서 그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데 갑자기 막 하룻밤 사이에 부랴부랴 선정에 나섰지만 문제는 또 있었습니다.
65세 미만 외에는 별다른 기준이 없어 한 요양병원에선 전체 환자 60명 가운데 등록을 마친 사람이 고작 7명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접종 전에 뭐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정도는 내려올 거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명단부터 보내라 이러면서 이제 의료진은 면역력이 많이 떨어진 환자를 대상자로 올리기가 꺼려지고 환자는 시기를 놓치면 뒷순위로 밀릴까 봐 걱정입니다. 전부 다 사실은 불안한 상태예요. 다 고민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뒤로 미뤄지는 게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방역당국은 행정 처리가 미숙했음을 인정했습니다. 다소 촉박한 일정으로 명단 제출 등의 일정을 진행해야 됨을 감안해서 일정을 좀 연장을 해가지고 어제까지 저희가 현장에 대상자 명단을 받았고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 말씀드립니다. 일정 맞추기에 급급해 접종 계획에 구멍이 뚫리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강대엽입니다. 검찰 인사 논란으로 사의를 표명한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돌연 휴가를 냈습니다. 거취 고민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문 대통령의 머리도 복잡해지겠죠. 갈등의 당사자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마음이 아프다, 소통을 더 하겠다며 신수석을 달랬습니다. 정권의 내부 갈등으로 비치는 상황이 길어질수록 정치적 부담도 클 테니까요. 송지원 기자입니다. 사의 표명 이후에도 정상 출근을 해왔던 신현수 민정수석이 오늘 휴가계를 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신 수석이 출근해 이틀 휴가를 냈다며 숙고의 시간을 가진 뒤 월요일 출근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충분히 숙고하고 본래의 모습으로 복귀했으면 하는 바람이라는 말로 문재인 대통령의 여전한 반려 의사를 전했습니다. 따라서 주말까지 포함해 나흘간 고민한 뒤 신 수석은 거취에 대한 최종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휴가 기간 박범계 장관과 신 수석의 갈등이 어떻게 봉합되느냐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논란이 불거진 이후 처음 공식 입장을 밝힌 박 장관은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습니다. 참으로 제 마음이 아픕니다. 보다 더 소통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정수석으로 계속 계셔서 문재인 대통령의 좋은 보좌를 우리가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신 수석이 사의를 거둬들이고 업무에 복귀한다면 검찰 인사를 둘러싼 논란은 일단 봉합 수순에 접어들 전망입니다. 하지만 물러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는다면 교체 수순에 접어들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신현수 민정수석이 휴가에서 돌아오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검찰 인사를 둘러싼 문 대통령의 고심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송정입니다. 이명박 정권 때 불법 사찰이 있었고 박근혜 당시 대표까지 사찰을 했다. 그 명단과 내용을 밝혀라. 국가정보원의 과거 불법 사찰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죠. 저기당 배진교 의원은 국정원의 사찰 문건을 공개했고 국민의힘은 DJ 정부 때도 엄청난 사찰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왜 남의 탓만 하냐 이거죠. 주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인천 남동구청장이었던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국정원 사찰 문건 원본을 공개했습니다. 야권 지자체장의 국정운영 저해 실태라는 제목으로 2011년 9월 작성됐고 국정 기조의 역행에 제어가 필요하다고 적혀 있는 문건입니다. 그 예로 배진교 인천 남동구청장 이름과 행적을 지적한 문구가 눈에 띕니다. 12월 8일 날 저와 관련된 일체의 정보 공개 요청을 한 것 중에 일부분인 이 보고서만, 이 결정서만 지금 이제 공개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당시 18대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도 사찰이 의심되는 만큼 민주당은 특별법 입법과 정보공개 청구 등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선거를 빌미로 정치 공작 운운하는 것은 방귀낀 놈이 성내는 적반하장의 나쁘끄러운 행태입니다. 국민의힘은 김대중 정부 때도 조직적인 불법 도청이 있었고 규모는 1,800명에 이른다며 맞불을 놨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 역대 국정원 사상 가장 조직적으로 불법 도청이 이루어졌음은 이미 사법부에서 실체적 진실로 명백히.
국민의힘 지도부는 사찰 논란에 대해 거론을 자제하고 있지만 일부 개인 의원들을 중심으로 맞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미 법무부가 전 세계 은행과 기업에서 1조 4천억 원 이상의 현금과 가상화폐를 훔친 혐의로 북한 정찰총국 소속 해커 3명을 기소했습니다. 데모스 차관보는 북한은 공작원들에 대해 총 대신 키보드를 든 은행 강도라고 비난했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미 법무부가 현지 시각 17일 박진혁, 전창혁, 김일 등 북한 정찰총국 소속 해커 3명을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4년부터 1조 4천억 원 이상의 현금과 가상화폐를 빼돌리고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Using keyboards rather than guns, stealing digital wallets of cryptocurrency instead of stacks of cash have become the world's leading bank robbers. 미 법무부는 북한 해커들이 랜섬웨어 바이러스를 만들어 은행과 가상화폐 거래소를 해킹했고 악성 코드 이메일을 보내 정보를 훔치는 스피어 피싱도 시도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과거에도 그랬고 미국 정부의 전산 시스템에 해를 끼친 해커는 반드시 추적해서 밝혀내고 잡으려고 하는 그 의지를 보여왔습니다. 이번에도 그 일환으로 라자루스, 김숙희 등의 해킹 그룹을 운용하고 있는 북한 정찰총국의 해커는 6,8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에서 북한이 해킹으로 코로나19 백신 기술을 훔치려고 시도했고 국내 사이버 공격 시도가 하루 평균 158만 건에 달한다고 보고했습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눈 폭풍이 계속되고 있는 미국은 발전소까지 멈춰서 버리면서 시민들은 추위 속에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일가족이 촛불에 의지하며 밤을 새고 사망자도 30명을 넘었습니다. 자동차 생산이 중단됐고 삼성전자의 위탁 생산 공장까지 가동이 멈추면서 반도체 수급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전민석 기자입니다. 미국 텍사스주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엄동설안의 집 밖으로 내쫓겼습니다. 기록적인 한파에 수도관이 얼어 터진 겁니다. And the next thing I know, water was coming through the vent above my TV in the living room, and it started coming through the walls, and just water just took over everything. 네브래스카주에서도 전기가 끊기면서 주민들은 얼음장 같은 집에서 며칠째 양초를 밝히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This time, it's just the worst possible time. And 일부 마트는 폐쇄됐고 그나마 문을 연 마트의 생필품 선반은 텅 비었습니다. 난방용 가스 충전소 앞에 줄은 끝없이 이어집니다. 미국 땅 4분의 3이 눈으로 덮여버린 상황. 유리 없는 전력난으로 GM 포드의 자동차 공장은 가동을 멈췄고 정유시설도 문을 닫으면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이 13개월 만에 $60를 넘어섰습니다. 삼성의 반도체 위탁 생산 공장도 가동이 중단되면서 전 세계 반도체 수급 상황은 더 악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큰 피해를 낸 겨울 폭풍은 물러갔지만 중남부와 북동부를 중심으로 새로운 폭풍이 예보돼 미 전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기 위해 하루에 탄소를 어느 정도 배출시키는지 아십니까? 곰탕 한 그릇을 먹었을 경우 여기에서만 10kg에 가까운 탄소가 배출됩니다. MBN 연중기획 탄소제로 세상이 바뀐다. 오늘은 장명호 기자가 하루를 보내면서 탄소가 얼마나 배출되는지 직접 측정해봤습니다. 이 종이컵을 사용하고 버리면 약 7g의 탄소가 발생합니다. 종이컵이 탄소를 내뿜는 것은 아니지만 생산과 유통의 과정에서 화석연료가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발생하는 탄소의 총량을 탄소 발자국이라고 하는데요. 일상 속 탄소 발자국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봤습니다. 아침 7시 일어나는 순간부터 탄소 배출은 시작됩니다. 양치와 세수, 샤워에 쓰이는 수도량은 약 140리터, 수돗물 공급에 전기가 사용되니까 탄소 46.5g이 배출됐습니다. 헤어드라이기를 5분 사용하면 또 63.4g. 출근할 때 이용하는 천연가스 버스는 킬로미터당 1kg 가까이 발생합니다. 업무 시간에 사용하는 노트북과 휴대전화는 물론이고 하루 동안 사용한 플라스틱과 종이컵을 모아보니 무시할 수 없는 양의 탄소가 나옵니다.
점심은 곰탕으로 골랐습니다. 소고기의 사육과 유통, 가공 과정을 따져보면 곰탕은 9.7kg 정도의 압도적으로 많은 탄소 발생 음식입니다. 퇴근 후 집에서 사용하는 세탁기와 TV, 식기세척기, 보일러 모두 쉬지 않고 탄소를 내뿜습니다. 이렇게 하루 동안 일상생활과 관련해 배출한 탄소는 대략 23.8kg. 30년생 소나무 3.6그루를 1년간 심고 길러야 없어지는 양인데 연간으로 따지면 무려 1,300그루가 넘는 소나무가 필요합니다. 그 미국 연구에 따르면 직접 그러니까 그 가정 내에서 직접적으로 배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미국 내 전체 배출량의 20% 정도 되고요. 간접적인 영역, 뭐 운송까지 포함을 하거나 그러면 최대 80%까지 차지를 한다고 해요. 우리나라 인구 1명당 탄소 배출량은 연간 12.89톤으로 세계 6위 수준입니다. 전문가는 육식 줄이기, 자가용 이용 줄이기 등의 방법이 일상 속 탄소 배출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법원이 서울 배재 세화고등학교에 대한 교육청의 자사고 취소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속해서 자사고로 운영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지금 정부는 2025년부터는 자사고를 다 일반고로 만들겠다고 하고 있죠. 이 또한 헌재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어서 정부 정책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습니다. 박자훈 기자입니다. 법원이 서울 배재 세화고등학교에 손을 들어주면서 두 학교는 일단 자사고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 2019년 서울시 교육청이 자사고 운영 성과 평가 점수 미달을 이유로 서울 8개 자사고에 지정 취소 처분을 내린 지 1년 6개월 만입니다. 이런 결과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교육 방침에 맞춰서 열심히 학생들 가르치고 그랬기 때문에 지정 평가 취소라는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서울시 교육청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과도한 입시 경쟁, 그리고 학교 간 격차, 교육 불평등, 그리고 과도한 사교육비로 얼룩진 교육 현실을 개혁하기 위한 그동안의 교육개혁 노력에 저는 반하는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는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인 반면 전교조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공교육 정상화 외면하는 법원 판결 규탄한다. 규탄한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12월 부산 해운대고에 이어 두 번째로 서울 자사고 6곳의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행정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교육부는 2025년부터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일괄 일반고로 전환한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자사고 등 24곳이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 소원을 제기한 상태여서 결국 문제는 헌재에서 최종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MBN 뉴스 박자은입니다. (3월부터는) 해당 지역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을 넣을 수 있게 되면서 마지막 기회다하며 무순위 청약에 사람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차라고 행선지도 확인하지 않고 그냥 타면 안 됩니다. 올해부터 제도가 많이 바뀌어서 조심할 것도 많거든요. 이병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연말 분양을 마치고 공사가 한창인 경기 평택의 한 아파트입니다. 분양 당시 평균 경쟁률이 86대 1로 평택시 역대 최고 경쟁률이었는데 계약을 취소한 가구가 나왔습니다. 어제 하루 이 한 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이 진행되자 시세 차익을 기대하고 무려 11만 명 가까이 몰렸습니다. 그렇죠. 여기 주변이 좀 파랗게 나오니까 거기 분양가가 5억 5에. 앞서 충남 아산에서도 미계약 물량이 나온 아파트 무순위 청약에 13만 명 넘게 몰리며 이른바 줍줍 열기가 거셌습니다. 다음 달부터 강화되는 청약 조건 영향 때문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19살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다음 달부터는 무순위 청약 물량이 나온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올해부터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돼 세부담 등이 커지는 만큼 투자 목적의 묻지마 청약은 주의해야 합니다.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이 되어서 취득세, 양도세 등 세금 부담이 높아지고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경우
실거주 조건을 충족해야 되기 때문에 또 무순위 청약의 재당첨 제한이 강화돼 당첨자는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최대 10년 동안 다른 아파트에 청약을 넣을 수 없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상징물이자 한때 영화의 배경이 되기도 했던 트럼프 플라자 호텔. 미 동부의 라스베이거스로 불렸던 이곳이 결국 철거됐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날 보수 언론과 인터뷰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대선에서 승리했다고 또 주장을 했죠. 신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큰 도둑 11명이 카지노 금고털이에 나서는 영화 오션스 11. 주인공들의 활약 무대가 됐던 이곳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굉음과 함께 순식간에 주저앉는 39층 트럼프 플라자 호텔. 철거엔 폭발물 3,000개가 동원됐습니다. It's kind of sad, remembering what it was. It's sad that it's come to this. 트럼프가 부동산 사업가로 활동했던 1984년 애틀랜틱 시티에 문을 연 이 호텔은 당시 600개가 넘는 객실과 지역 최대 규모의 카지노로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트럼프는 2009년 파산 신청을 했고 2014년 영업이 중단되면서 흉물로 남아 있었습니다. 트럼프 호텔이 해체된 날 퇴임 후 처음으로 언론의 모습을 드러낸 트럼프 전 대통령. 보수 농객 림보의 별세를 추모하는 자리였지만 사실상 건재를 과시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Well, Rush thought we won, and so do I, by the way. I think we won substantially.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탄핵 위기를 넘긴 자신의 지지율이 지붕을 뚫을 정도라고 주장했습니다. MBN 뉴스 신혜진입니다. 한국계 이민자 가족의 정착기를 다룬 영화 미나리가 시사회를 통해 국내 팬들을 만났습니다. 미국에서 평이 워낙 좋은 만큼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제2의 기생충이 될지 관심이 큽니다. 살짝 맛을 보시죠. 이상주 기자입니다. 1980년대 미국 아칸소주로 이주해 농장을 일구며 정착하는 한 동양 가족의 사연을 담은 미나리. 영화는 감독을 맡은 재미교포 2세 정희삭 감독의 자전적 이야기로 화제를 모았습니다. 배우 한예리는 윤여정 역의 순자의 딸이자 이민 1세대인 엄마 모니카 역을 맡았습니다. 영화 안에서도 한국인의 정서가 가장 많이 묻어나는 사람이 모니카이거든요. 조금씩 일을 하게 되면서 본인이 성장해가는 과정도 이제 영화에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데 할리우드 시상식 예측 전문 매체 골드더비에 따르면 미나리는 오스카 작품상 부분에서 한 단계 오른 3위를 차지하는 등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윤여정은 미국에서 이미 각종 비평가협회에서 연기상 22관왕에 오르며 여우조연상 수상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여정 선생님 같은 경우는 뭔가 저희는 이미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분이 얼마나 연기를 잘하시고 너무 좋은 배우라는 걸 알고 있는데 그냥 세계에서도 인정받는 느낌이어서 개인적으로는 좀 뭐라도 타신다면 정말 뿌듯할 것 같아요. 미나리는 다음 달 3일 국내 관객을 만날 예정입니다. 우리 배우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일궈낸 영화 내용처럼 미국 주류 시상식에서 인종이나 국적 차별 없이 연기력으로 인정받을지 기대됩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해외로 나갔던 우리 문화재가 또 돌아왔습니다. 우리 건데도 미국 경매에서 사온 겁니다. 그런데 그림 속 주인공이 청나라 황제입니다. 어떤 사연이 숨어 있는 걸까요? 이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려한 가마를 타고 길을 나서는 황실 여인들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흰 용이 새겨진 의복의 청나라 황제와 호랑이와 사슴을 향해 무기를 겨누는 인물은 가히 역동적입니다. 호렵도 팔폭 병풍이 우리나라로 돌아와 공개됐습니다. 황후가 그 가마를 타고 그 사냥 장면에 함께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조선 후기의 드라마틱한 풍속화 장면을 청나라 황제의 사냥을 그린 호렵도에서 의외로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오랑캐가 사냥하는 그림이라는 뜻의 호렵도는 청나라 황제가 사냥을 즐기는 장면을 묘사했습니다. 두 차례 호란을 겪고 청나라를 오랑캐로 폄하하며 증오했던 조선. 그러나 18세기 후반 선진 문물을 배우자는 정조의 각성으로 청과의 교류가 활발해졌고 이때부터 호렵도가 제작됐습니다. 호렵도를 처음 그린 화가는 김홍도로 알려졌고 이후 그려진 호렵도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번 그림은 지난해 9월 미국에서 경매에 나온 것을 11억 원에 매입해 들여온 것입니다. 현재 전해지는 호랩도 대부분이 민화풍인데 관해 이 호랩도 팔폭 병풍은 공중화풍을 간직하여 희소성이 있는 귀한 유물입니다. 호랩도는 국립고궁박물관 궁중서화실에서 관람객을 만나게 됩니다. MBN 뉴스 이동훈입니다. 실제 주인의 허락 없이 명의만 빌려준 아파트를 마음대로 팔아도 횡령죄가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부동산 명의 신탁은 위법한 거래인 만큼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횡령죄를 인정한 대법원의 판례를 모두 변경했습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시즌 막바지로 향하는 프로배구가 학폭 논란에 휩싸이며 순위 싸움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쌍둥이 자매가 빠진 흥국생명은 1위가 위태롭고 송명근, 심경섭이 이탈한 OK금융그룹은 선두 싸움에서 밀려났습니다. 조유로 기자입니다. 김연경과 이재영, 이다영 쌍둥이 자매의 활약으로 시즌 초반 압도적 1위를 달렸던 흥국생명. 하지만 팀 내 불화에 학폭까지 겹치면서 경기력은 최악으로 치달아 결국 4연패 수렁에 빠진 상황입니다. 이번 시즌 한 세트도 내주지 않았던 IBK 기업은행과의 그제 경기에선 팀 중심을 잡으려는 김연경의 사투에도 0대3 완패를 당하고선 도망치듯 경기장을 빠져나가야 했습니다. 아픔은 있지만은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시즌 끝날 때까지 원래 목표대로 열심히 준비하고 또 열심히 뛸 것입니다. 흥국생명이 학폭 논란에 주저앉는 사이 2위 GS칼텍스가 급상승세를 타면서 두 팀의 승점은 이제 단 2점 차로 좁혀졌습니다. 봄배구를 위해 승점이 절실한 남자부 OK금융그룹도 학폭 논란에 발목 잡혔습니다. 송명근과 심경섭이 팀 전력에서 제외됐고 3연패를 하면서 1위를 다투던 팀 순위도 4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중하위권이던 우리카드가 이 팀을 놓치지 않고 극적인 역전승을 일구며 3위까지 치고 올라간 상황. 시즌 막바지 프로배구에서 학폭 이슈가 변수로 작용하며 순위 싸움도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게 됐습니다. MBN 뉴스 조일호입니다. 오늘은 늦게 봄이 오는 대동강의 물도 풀린다는 절기 우수였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실제로 짧게 이어졌던 한파도 누그러지겠는데요. 오늘 아침 서울은 영하 10도를 밑돌았고 한낮에도 영하권에 맴돌았습니다. 내일은 낮부터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며 추위가 풀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영하 5도에서 출발하겠고 한낮에는 10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도 무척 크겠습니다. 내일 대기질도 좋습니다. 다만 중서부 지역은 밤부터 국외 미세먼지의 유입으로 먼지 농도가 높아지겠고요. 대기는 점차 더 건조해지는 가운데 동해안을 따라서는 강풍주의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화재 발생 가능성이 더욱 높아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 중부지방 오늘보다 5도에서 10도가량 기온 큰 폭으로 오르겠습니다. 대전의 한낮 기온 10도가 예상되고요. 남부지방도 한낮에는 15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무척 포근하겠습니다. 동해안 지역 내일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강릉과 울진의 한낮 기온 13도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기온은 더 올라서 온화한 날씨가 예상되고요. 뚜렷한 눈비 예보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날씨였습니다.